입시가 학부모들의 대리전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아이들을 대신해 정보를 수집하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누가 더 빨리 컨설팅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로드맵 짜서 이렇게 가느냐. 결국은 부모님들의 역할이야. 아이의 역량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나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애 학교 가고 나면은 학교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교육청 사이트 다 들어가서 보고 내신용 문제집 같은 거를 만들어요. 우리 학교 내신 파악해서 문제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따로 공부를 해요. 내신 공부를 저도. 또 최근에는 국어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국어 모의고사를 같이 봐요. 45문제인데 그거를 아이랑 같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같이 봐요. 같이 이렇게 둘이서 풀고 채점도 같이 하고.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땅값이 비싼 만큼 소득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도 남다릅니다. 영어는 사실 초3, 4학년까지 다 끝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5살, 6살 때부터 그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도 잠시 가 있었고. 결국엔 요즘에 수학이죠. 내신이든 수능이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은. 이과라면 더 일찍 시작을 했겠죠. 국어학원을 4, 5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항상 3개를 다니잖아요. 수학학원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는 사람도 들어봤거든요. 강남에서 입시에 성공한 어머니들은 서울도가 이렇게 쉬워? 이렇게 주변에 많아? 이럴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정보나 또 이런 그런 그 자원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확실히 사교육 1번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대치동에만 1,000개가 훌쩍 넘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학원은 강남의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드러나는 우리 교육의 민낯. 학생들이 10시쯤 되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 되면은 엄마나 아빠들이 학생들 태우러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행렬은 모두 입시라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공부하실 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계속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지는 찝찝해요.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죠.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요? 11시 반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6일은 학원 다니고 하루는 집에서 다 배운 개념 정리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1시간이라도 더 많이 공부해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건 별로 안 힘든데 이제 성적 나올 때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거에서 오는 좌절감, 약간 막막함? 그런 거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라서 빨리 고3 돼서 수능 보고 그냥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학원을 다녔을 때 충격을 먹었죠.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자리가 다 차 있고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원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곳이 이제 대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밥 먹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공부를 했으면 공부에 대한 관심도가 이 정도이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의 기준은 어디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서 대치동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은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그 학년에 맞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준까지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의 양이 아무래도 대치동 쪽이나 목동 쪽이 훨씬 더 양적으로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치동은 그러한 사교육 시스템이 워낙 유치원부터 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가면 되게 성공을 하죠. 그만큼 투자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는 불공정해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경제력, 사는 지역, 입시 정보,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질. 결국 그거는 학원비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입시는 달라지죠. 이게 뭐 언제나 안 그랬나요? 교육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곳. 하지만 이곳을 거쳐갈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저는 다른 집도 그런 줄 알았어요. 거의 집 절반이 곰팡이 피고 가끔씩 누수 생기는 그런 집에서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리다 보니까 다른 집들 이런 겨울이 되면 원래 곰팡이가 피는구나 그렇게 알아왔는데 다른 집들은 깨끗한 거예요. 벌레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확실히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못 사는구나. 그래서 그 환경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일절 학원이 없었다 보니까 어릴 때 냉장고가 없어서 식중독 걸렸고 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4학년 때 한 20kg였다가 그때 갑자기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풀렸었어요. 그때 막 먹었다가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고 평균 체중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친척 집에서 얹혀 살 때도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데에서 지금 잠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인로 이제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도 학원도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댈 곳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사교육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험인데 시험에서는 결국 변별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결국 시험을 잘 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학원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꿈도 못 꾸고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제 어디가 제 약점인지 그런 거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사실 지금은 그냥 문제집만 푸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해설지 보죠. 남들 학원으로 가는 대신에 저는 야자에서 매일매일 남았고 야자 끝내고 버스 끊기기 전까지 계속 공부만 하다가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고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한 3-4시간 쪽잠 자고 학교 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돈 한 푼도 없어갖고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교재 사고 인강 사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갖고 그냥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그랬어서 그래서 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사교육은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정시랑 수시 그거를 엄마가 몰라요.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부모의 관심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았던 아이들과는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뭐 태권도 학원이나 수영 학원이나 그런 거는 그 영어 학원이나 그런 거는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언니랑 저랑은 학교가 아니면 계속 그냥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냥 네,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집 안에서만 그냥 TV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그냥 때우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어를 처음 배운 게 그 초등학교 때 딱 들어가서 A, B, C, D를 처음 배웠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A, B, C, D를. 기초적인 그런 한글 같은 것도 다 어디서 그런 부모님이나 학원이나 이런 거를 다 맞춤법 같은 걸 다 알려주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어가지고 한글 그런 것도 받아쓰기 같은 것도 다 틀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되게 창피했었어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일찍 좌절을 배워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던 소배에겐 그 차이가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애초에 시작점이 다 영어 유치원을 다녀온다던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초등학교 때 원어민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막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화적인 걸 발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정말 배운 것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만 또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 시간만 되면은.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늘 그런 환경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 내가 되게 멍청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이제 자란 거예요. 아, 나는 되게 다른 애들보다 머리도 나쁘고 멍청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를 탓하며 보낸 시간.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들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랑 놀자 하면 다 학원 가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게 된 것 같아요. 친구 한 명 집에 놀러 갔는데 걔는 학원을 하루에 6개씩 거의 다니는 애였고 집에 놀러 가서 그 애랑 놀고 있는 순간까지도 걔 엄마가 계속 영어 라디오랑 영어 테이프랑 영어 비디오를 틀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성적 잘 봤더라고요. 교육 환경이 그렇게 시작점이 달랐기에 좀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뭔가 섞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8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능력에서의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그럼 과연 몇 살 때부터 나타나는가?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는 3세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해서 3세 때가 되면은 상당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을 해 있고 그로부터 3세부터 7세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격차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만 7세부터는 이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해 있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태클을 하려면은 초등학교 이후보다 사실 초등학교 이전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이후도 사실 저학년 부분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른 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더 있다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어릴 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타고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가난한 학생,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낮고 그 차이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벌어집니다.
네, 그게 현실이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쟁쟁하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좁히는 건 가능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은 동일한 아이들이 되는 거는 불가능했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라는 게 쌓이고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성적으로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몇 년 먼저 더 공부했던 애들,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왔던 애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다가도 이제 공부를 해도 이제 다음 시험을 쳐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방법 조금 다르게 해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비슷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좀 의욕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은 사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많이 쓸수록 입시 결과가 좋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보다 더 가혹합니다. 좌절이 반복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공부해봤자 계속 가난할 건데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공부해봤자 지금 가난한 거에서 빠져나왔죠. 얼마나 빠져나오겠냐 하면서. 대부분은 그냥 공부를 그럭저럭 애매하게 하거나 아예 놔버린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가지고 대입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반 친구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자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를 안 나오거나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무기력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잘 좋지가 않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있거나 놀거나 이런 환경이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비행이나 좀 안 좋은 일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많았어서 공부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면학 분위기 역시 환경의 차이가 좌우합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만나서 제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좀 내신 점수 따기가 수월한 학교에 갔다면 분위기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엄청. 강북에서는 내신 따기가 쉬운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부 안 하죠. 근데 여기는 다 공부해요. 교육의 인프라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냥 분위기? 오로지 아이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이 동네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면학 분위기는. 부모의 배경과 사교육, 학교 분위기에 따라 벌어지는 격차. 이 모든 건 결국 사는 곳이 어디냐로 귀결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은 이제 그 거주지 분화가 상당히 심화된 점. 그게 이제 거주지 분화가 계속 심화하면 할수록 소위 이제 중산층 비율이 높아지는 지역하고 중산층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지역하고 결국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 분위기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강북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조금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의욕이 있고 이런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강남으로 집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남은 자원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그 표현은 맨 땅에 헤딩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뭐 크게 열심히 가르친다 해서 달라지기 어려운 지경까지 지금 가 있다. 그동안 입시 제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며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입시가 너무 빨리 변해요.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엄마가 공부를 해서 그 입시를 세팅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죠. 생기부 활동 이런 것도 또 챙겨야 되고 그 외에도 뭐 봉사니 뭐니 아이가 혼자서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다 돈이잖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돈 벌면 그거 못 하잖아요. 몸으로도 못 뛰잖아요. 그러면 애 혼자 그걸 혼자 할 수는 없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곳 역시 사교육이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이를 뽑으면 입시 결과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입시가 바뀔 때는 그런 무언가 틈새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알려주는 게 컨설팅에서 하나의 방법인 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 다양한 나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이 점이 달라졌어.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누적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게 되는 게 이쪽의 시장이 조금 이제 확대되는 하나의 방향인 것 같아요. 수능 문제가 다 뭐였냐면 30문제 중에 28문제 니네 기출 분석 좀 했으면 풀게 해줄게. 그리고 2문제 니네 요거 못 풀걸. 만점 나오면 우리 큰일 나. 문제 이상하게 냈다고. 요런 냄새가 너무나 짙었다는 거죠. 예전 기출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주면, 많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사교육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이 나오네? 작년에도 아니고 또 나왔네? 야, 앞으로 절대값 보이잖아? 이렇게. 그게 통하죠, 당연히. 지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영어 영역 23번 지문이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했다는 지적이 올라왔습니다. 사교육에서 적중률이 높은 수능 예상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유리해졌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재수생의 비율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은 그 비율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입학할 때도 이제 저희 학교는 4년제 학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들한테 우스갯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다들 목표치가 높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중상위 대학을 가도 이제 난 완전 최상위권을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70% 정도는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재수생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입시에 유리하다고 누구나 재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라도 못 답니다. 솔직히. 본인이 원래 가려고 왔던 데는 의대를 가려고 했던 건데, 아들이 맨 처음에 그 성적 받아보고 나서 다시 재수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수할 생각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도시락싸들고도 도와주고 뭐 다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도 마음속으로 많이 좀 안 좋았죠. 슬펐고. 그게 또 제 현실이고 나는 분이 오늘 같이 컨설팅 진행할 이스나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일단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 지금 생활기록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진아 씨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기재해주기를 국문과 목표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그런 전형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나 좀 혹은 집이 잘 사는 소위 말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정보를 갖고 있고 그중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있는 선택지가 적다 보니까 조금 등 떠밀리듯이 이 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정보를 못 얻어서 내가 선택지가 줄어든다면 그건 나중에 학생한테 굉장히 후회되는 지점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좀 많이 느껴진다, 교육 격차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정보가 많긴 하지만 그게 무료로 풀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찾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내고 정보를 사야만 하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사교육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해서 더 사실 가격을 올려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거기서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오는 격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보완책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소논문 같은 것도 기재할 수 있었고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세특 같은 것도 분량이 꽤 많아서 사설 업체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충분히 넣을 공간이 많았었지만 블라인드 체제 이후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업체들이 컨설팅 업체들이 준비해 주는 게 좀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균등 전형으로 뽑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아니면 대학 가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러나 누구는 혜택이라고 반기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차별이라며 반대합니다. 학교 이름 다 블라인드로 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타 지역보다 여기가 받기가 힘드니까요. 대치동에서 탈대치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 했었어요. 중위권 이런 친구들은 타 지역 조금만 벗어나서 다른 고등학교에 가면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실제로 이사를 오히려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회균형 전형도 안 좋게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역 인재라는 게 있거든요. 의치한 약수에서 지역 인재로 그 지역에서 40% 이상을 뽑아야 되는 정책이 생겼는데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의대에 더 쉽게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거든요. 직유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네를 걔네랑 같은 선을 세우는지 그게 제일 어쩔 때는 억울해요. 그쪽은 내신을 1.0이라는 거를 갖고 가잖아요, 편하게. 근데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친구가 1.0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는 내신 3, 4등급 애들도 다 수능 1등급 나오는 애들인데 너무 성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도에 따른 불공정과 환경에 따른 불평등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그 간극은 쉬 좁혀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의 환경이 제약하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회균등 전형이란 걸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정시를 수능을 준비할 환경이 안 돼서 결국엔 저는 선택지가 수시밖에 없었던 건데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훈이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명문대에 진학하기는 힘든 현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전형이 없다면 무게추는 더 기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 수급자를 벗어나고 그 의식주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돈을 한꺼번에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층을 상승하려면 가장 최후의 보루가 좋은 대학을 진학해서 주변에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창업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학교들을 바라보고 그냥 고등학교 3년 달려왔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는 남다른 끈기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대학교 들어오면서 그 강남 8학군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친구들이 꽤 많아졌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학원비였습니다. 거기는 기본 한 100만 원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엄청 아깝겠구나. 그것 때문에 재수나 삼수를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창업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길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꿈을 꾸는 만큼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꿈이 너무 그냥 빈약하면은 성취 별로 클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교육 포부라는 것도 이제 부모 교육 수준하고 가구 소득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리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강철 같은 의지, 놀라운 노력 뭐 그런 걸 발휘할 걸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꿈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거나 뭔가 해도 잘 안 될 걸로 완전히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분발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격차보다 보이지 않는 격차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잘 안 되면은 떳떳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가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막 부끄러운 것까지는 아니라도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가 죽어가지고. 네. 흔히들 부모 보고 배운다 막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뭐 걔도 가난한 길로 빠지는 거지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막 이래서 이제 막 가난한 가정은 막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들으면서 약간 막 약간 좀 씁쓸하다고 하죠. 그랬죠 약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노력해서 바꿨겠지만 정말 부모님을 노력해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체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념을 할 수밖에 없어요.